오늘 새벽 일본 후쿠오카의 한 발굴 현장에서 평생을 냉철한 이성으로 살아온 일본 최고의 역사학자가 흙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녹슨 청동 거울 하나. 하지만 그 작은 거울 뒷면에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1300년 동안 전 국민을 속여온 거짓말이 적나라하게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전체 인구가 고작 500만 명이었던 고대 일본이 나라 곳간을 탈탈 털어 전함 천척을 만들고 2만 7천 명의 젊은이를 바다 건너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단순한 파병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패배하면 일본 본토가 짓밟힐 수도 있는 그야말로 국가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미친 도박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일본 교과서는 동맹국에 대한 의리라고 가르칩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세상 어떤 나라도 동맹을 위해 자국 국민을 멸종 위기까지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오늘 발견된 이 거울은 그 광기의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었다. 피를 나눈 형제,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나라, 일본 천황가가 자신의 뿌리라고 고백해야만 했던 그 나라.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평생을 일본의 독자적 역사를 증명하려 했던 저조차도 이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일본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한반도와 일본의 진짜 관계를 폭로하려 합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이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지금 보고 계신 채널 감동야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데 여러분의 터치가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규슈의 어느 깊은 산속 신사에서 시작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불과 며칠 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던 규슈 후쿠오카현 다자 이후의 한 낡은 여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을 미친 듯이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1300년 전 그날 바다를 건너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수만 명의 영혼들이 울부짖는 소리처럼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일본 고대사 연구에 바쳐온 늙은 사학자입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대학 강단에 서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독자적이고 위대한 문화를 꽃피웠는지, 그리고 천황가는 만세일계라 하여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이어져 온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신성한 혈통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한반도나 중국에서 건너온 영향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었을 뿐 일본의 뿌리는 오로지 이 땅 야마토의 흙에서 자생적으로 굳건해졌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의 자부심이었고 제 학문적 생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빗소리 속에서 제가 목격한 진실은 제 40년 학자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일본인으로서의 제 정체성마저 무너뜨리는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후쿠오카현의 한 대규모 고속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서 긴급하게 걸려온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문화재청의 후배이자 현장 책임자였던 그는 다급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공사 도중 기이한 유구, 즉 옛 건축물의 흔적이 대규모로 발견되었는데 기존의 학설이나 교과서 내용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제발 와서 확인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그가 그토록 당황하는 것을 보고 저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중장비가 파헤쳐 놓은 붉은 진흙더미 속에 드러난 것은 단순한 집터나 마을 유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관청의 터이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병참 기지였습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나노스노미야케, 즉 7세기에 존재했던 고대 일본의 군수물자 창고이자 행정관청이 1300년 만에 실존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놀라게 한 것은 유적의 존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의 압도적인 양과 그 성격이었습니다. 진흙 속에 파묻혀 녹이 슬어버린 채 한 덩어리가 된 철제 무기들이 말 그대로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화살촉, 날이 서슬퍼렇게 살아있었을 도검들, 그리고 병사들이 입었을 갑옷의 조각들. 그것들은 하나같이 방어가 아닌 공격, 즉 전쟁을 위한 살상 무기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규모였습니다.
일반적인 지방관청의 방어용 무기고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건물터로 추정되는 기둥 구멍만 해도 수십 개가 넘었고 전쟁 식량을 보관했던 것으로 보이는 거대 창고가 10동 가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 아니 국가의 존망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준비했던 말 그대로 총력전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발굴된 녹슨 칼자루를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7세기, 이 평화롭던 섬나라 일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무엇이 이토록 거대한 전쟁 준비를 강요했던 것인가? 그 해답은 바로 663년에 일어난 백강구 전투, 한국에서는 백총강 전투라고 부르는 사건에 있었습니다. 역사책에서 짧게 스치듯 배웠던 그 전쟁이 흙냄새와 피냄새가 뒤섞인 현실로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다시 찾아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663년 일본은 무려 2만 7천 명의 군사와 천척의 전함을 한반도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실감이 나십니까? 21세기의 시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300년 전의 인구 통계를 감안하면 이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일본 전체 인구는 기껏해야 450만에서 500만 명 남짓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서 노약자와 아이들, 여성을 제외하고 농사를 지어야 할 젊은 장정들을 모조리 징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숫자입니다. 게다가 당시 배를 만드는 기술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거대한 통나무를 깎아 배 한 척을 만드는 데만 수십 명의 목수가 몇 달을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천척이라니요. 이것은 단순히 군대를 파견한 수준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운을 걸고 아니 나라가 망할 각오를 하고 도박을 한 셈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의문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일본 역사 교과서나 주류 학계의 설명대로라면 일본은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거나 혹은 대등한 입장에서 동맹국인 백제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동맹국이라도 자기 나라의 경제가 파탄날 정도로 자국 젊은이들의 씨가 마를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경우가 있습니까? 더구나 당시 일본은 당나라라는 당시 세계 최강의 거대 제국과 적대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만약 패배한다면 일본 본토까지 침공당할 수 있는 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조정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불이 난 것처럼,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실 위기에 처한 자식처럼 미친 듯이 병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이것은 이익을 따지는 냉철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피가 끓는 혈연의 문제, 이성이 아닌 본능이 지배한 결정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광기였습니다. 그날 밤, 비에 흠뻑 젖은 채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 발굴 현장 근처에 아주 오래된 신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만 아름아름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1300년 전 전쟁터로 떠나는 병사들이 마지막으로 무운을 빌며 통곡했다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신사의 낡은 도리에는 이끼가 잔뜩 끼어 음산한 기운마저 감돌았습니다. 인기척이라고는 없는 그곳, 빗소리만이 가득한 경내에서 저는 마당을 쓸고 있는 늙은 신관을 만났습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허리가 굽은 그는 저를 보더니 마치 1300년 전부터 저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묘하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학자라는 것을 밝히고 이곳에 얽힌 이야기를 묻자 그는 아무런 말 없이 저를 본전 뒤편에 굳게 잠긴 작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습한 곰팡이 냄새와 수백 년 묵은 나무 냄새가 뒤섞인 창고 안에는 먼지 쌓인 나무 상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그중 가장 구석에 있는 검게 그을린 듯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대대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고 지키라고 명받은 물건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그저 오래된 거울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말 못할 슬픈 역사가 담겨 있지요.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덮개를 열자 그 안에는 청동으로 만든 낡은 거울이 들어있었습니다. 인물화상경이라 불리는 형태의 거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거울의 형태가 아니라 그 뒷면에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새겨진 명문, 즉 글자들이었습니다. 한자로 새겨진 글귀들을 하나하나 해독해 나가던 제 동공이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원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보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보의 끝에는 일본 천황가의 이름이 아닌 너무나도 선명한 백제 왕족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마.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마는 백제 무령왕의 또 다른 이름, 즉 휘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야 한국 공주에서 무령왕릉이 발굴되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 이름이 어째서 1300년 전 규슈의 시골 신사 깊숙한 곳에 숨겨진 거울에 새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문구는 저를 전율케 했습니다. 아우를 위해 형이 만든다. 형이 아우를 위해 만든다니요. 백제의 무령왕이 형이고 이 거울을 받은 누군가가 아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우는 누구인가? 일본 역사서에는 그 시기 일본을 다스렸던 왕을 게이타이 천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백제의 왕이 일본의 천황을 아우라고 부르며 하사한 물건이 이곳에 있다는 것. 이것은 두 나라의 지배층이 단순히 친한 사이가 아니라 실제 형제관계, 그것도 백제가 형이고 일본이 아우인 혈연관계였음을 시사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 순간 수수께끼 같았던 663년의 광기가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본이 2만 7천 명의 대군을 보냈는가? 왜 나라의 운명을 걸고 백제를 구하려 했는가? 그것은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형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피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당시 파병을 결정하고 준비했던 일본의 통치자는 사이메이 천황, 즉 제명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백제 멸망 소식을 듣자마자 68세의 노구를 이끌고 직접 배를 타고 이곳 규슈까지 건너왔습니다. 일본 서기는 그녀가 오사카의 궁을 떠나 규슈로 향할 때 하늘에 먹구름이 끼고 불길한 징조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만류도 신하들의 반대도 자신의 건강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신의 고향이자 뿌리인 백제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구하러 가는 효심이자 본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사창고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그 거울을 들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임나 일본 부설 따위가 얼마나 허망하고 부끄러운 거짓말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배한 것이 아니라 한 핏줄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일본 왕실은 백제 왕실의 분가, 혹은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백제가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에게 거울을 돌려주고 비틀거리며 신사를 빠져나오려 할 때였습니다. 노인은 제 등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지만 제 심장을 찌르는 듯한 더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선생, 그 전쟁에 나갔던 2만 7천 명의 병사들 말이오. 그들이 정말 일본인들이었다고 생각하시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일본 땅에서 징집된 병사들이 일본인이 아니라면 도대체 그들은 누구란 말인가?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그 거대한 비밀의 진짜 얼굴을 말입니다. 저는 그 길로 차를 몰아 다시 발굴 현장 근처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 의문을 풀지 않고서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을 구성했던 병력의 출신 지역과 성씨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마을의 이름들.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저는 미친 사람처럼 먼지 쌓인 고문서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권의 책을 넘기며 밤을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도서관의 정막을 깨고 비명에 가까운 탄성을 내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 위에 표시된 병사들의 징집 지역들이 하나의 거대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땅에 옮겨 심어진 또 하나의 백제였습니다. 새벽의 푸른 빛이 도서관의 낡은 창틈으로 스며들어 제가 밤새 펼쳐놓은 수백 년 된 고지도와 먼지 쌓인 문헌들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붉게 충혈된 제 눈은 지도 위의 한 지점에 못 박힌 듯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일본 혼슈의 서쪽 현재의 오카야마현에 해당하는 고대 지명 기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1300년 전의 징집 기록과 병력 배치도를 겹쳐보던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백강구 전투에 파병된 2만 7천 명의 병력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주력 부대가 바로 이곳
기비 지역에서 징발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단순히 그 지역에 인구가 많아서 혹은 당시 천황의 명령이 잘 통하는 곳이라서 병력을 모았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그리고 안일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제가 발견한 진실은 그런 교과서적인 해석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고대 일본 지명 사전과 성씨 유래를 돋보기로 하나하나 대조해보던 저는 비명에 가까운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기비 지역의 옛 지명들, 강 이름, 산 이름, 그리고 그곳을 다스렸던 호족들의 성씨는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다 건너 백제의 언어, 백제의 이름이었습니다.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도서관을 뛰쳐나와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문헌으로 확인한 사실을 제 두 눈으로 직접 흙을 만져가며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후쿠오카에서 오카야마까지는 차로 꽤 먼 거리였지만 피곤함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로지 그들이 누구였는가, 왜 그들은 죽음을 알면서도 바다를 건넜는가를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일본의 풍경들은 더 이상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1300년 전 허름한 갑옷을 입고 녹슨 창을 든 채 비장한 표정으로 이 길을 걸어 항구로 향했을 수만 명의 청년들, 그들의 슬픈 환영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하나같이 서쪽 바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카야마의 깊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이한 표지판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이만이라는 이름의 마을이었습니다. 현재는 가구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노인들만 남은 한적한 시골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거창하고 미스터리한 이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있던 촌장에게 마을 이름의 유래를 묻자 그는 먼 산을 바라보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생, 우리 마을 이름이 참 이상하지요? 전설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이 좁은 골짜기에 2만 명의 군사가 집결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기 위해 누구와 싸우기 위해 모였는지는 잊혀졌지만 그 숫자가 너무나 엄청나서 마을 이름이 아예 2만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2만 명. 백강구 전투에 파병된 병력의 대다수가 이 좁은 골짜기에서 집결했다는 뜻입니다. 인구 밀도가 희박했던 고대에 이 산골에 2만 명이 모여 먹고 자며 훈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곳이 단순한 집결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을 뒷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일본 고대사 학계가 애써 축소해왔던 거대한 제철 유적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붉은 녹물이 배어나오는 흙, 그리고 곳곳에 흩어진 검은 슬래그 조각들. 그것은 이 지역이 과거의 거대한 철 생산지였음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철은 곧 권력이자 무력, 그리고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적지 한 구석의 낡은 안내판을 읽어내려가던 저는 다시 한번 숨을 멈췄습니다. 이곳의 제철 기술은 5세기에서 6세기경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레인 기술자 집단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최고의 제철 기술을 가진 백제 기술자들이 집단으로 건너와 정착했고 그들은 막강한 경제력과 무기를 바탕으로 이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즉, 기비 지역은 행정구역상 일본 땅에 있었지만 사실상 작은 백제나 다름없는 자치구였습니다. 그렇다면 663년 그들이 2만 7천 명이라는 당시로서는 국가 예산을 다 쏟아부어야 가능한 병력을 순식간에 동원할 수 있었던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그 병사들은 일본 천황에게 강제로 징집된 남의 나라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백제 유민들의 후손이었고 혹은 백제에서 건너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백제의 멸망은 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고향, 내 부모 형제가 살고 있는 본국이 사라지는 끔찍한 재앙이자 내 존재의 뿌리가 잘려나가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황의 명령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쟁기 대신 칼을 잡고 배에 올랐던 것입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가 말하는 동맹국 지원이라는 건조하고 위선적인 표현 뒤에는 고향을 구하러 가는 이들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비장한 결의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한 저는 더 깊은 진실을 찾기 위해 이 지역의 상징과도 같은 키노조, 즉 귀신의 성이라 불리는 산성으로 향했습니다.
해발 400m가 넘는 가파른 산 정상에 위치한 이 성은 일본의 일반적인 성과는 확연히 다른 이질적이고 압도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성들은 주로 영주가 거주하기 위한 평지성이나 산성이라도 그 규모가 작습니다. 하지만 키노조는 달랐습니다. 산 능선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진 성벽은 마치 거대한 용이 산을 휘감고 있는 듯 웅장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정상에 올라 성벽을 마주한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한국어 탄성을 내뱉을 뻔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성 쌓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흙을 시루떡처럼 다져 쌓은 판축 기법에 토성 위를 견고한 화강암으로 다시 덮는 방식, 그리고 계곡을 감싸 안으며 적을 방어하는 포곡식 산성. 그것은 제가 한국 답사 때 부여의 부소산성이나 공주의 공산성에서 보았던 백제의 산성들과 쌍둥이처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성벽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저는 이곳에 얽힌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그러나 누구도 진실을 모르는 슬픈 전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모모타로 이야기입니다. 복숭아에서 태어난 모모타로가 개, 원숭이, 꿩을 데리고 오니 도깨비를 무찌른다는 영웅담. 그 전설의 배경이 바로 이곳 키노조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이 성에는 우라라는 이름의 악귀가 살았다고 합니다. 우라는 키가 4m가 넘고 눈이 부리부리하며 흉측한 모습을 하고 마을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결국 천황이 보낸 장수 모모타로에게 패배하여 목이 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아는 권선징악의 신나는 모험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설이 승자인 야마토 조정에 의해 철저히 조작되고 왜곡된 잔인한 역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현지 향토사학자들의 연구와 고문서의 행간을 읽어보면 우라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제에서 건너온 왕자였습니다. 백제의 선진 문물과 제철 기술을 가지고 이 지역에 정착하여 백성들을 풍요롭게 해주었던 지도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그 세력이 강대해지자 야마토 조정은 그를 경계했고 결국 토벌군을 보내 그를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자들은 백제의 왕자를 뿔 달린 괴물,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로 기록하여 역사 속에 매장해버렸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잔인한 명제가 이곳에서도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터 한 구석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초라하게 남아있는 우라의 사당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모모타로를 영웅이라 칭송했지만 정작 이 지역 토박이들은 몰래 우라를 수호신으로 모시며 1000년 넘게 제사를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안내판 구석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마치 누군가가 숨겨놓은 진실처럼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라는 백제에서 건너와 이 지역에 제철 기술을 전해주었다. 그것이 진실이었습니다. 괴물이 아니라 문명의 전달자이자 위대한 스승, 그리고 비운의 왕자였던 것입니다. 저는 사당 앞에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저는 1300년 전 이곳에 섰을 2만 명의 병사들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이 성벽 위에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바다 건너 지금은 나당 연합군의 말발굽 아래 불타고 있을 그들의 고향 백제를 그리며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일본은 기회의 땅이었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그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간다. 아버지가 살던 땅, 어머니가 묻힌 땅을 구하러 간다. 그들의 함성이 산바람에 실려 제 귓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2만 7천 명의 대군이 단순한 용병이 아니라 조국 수복을 위해 일어난 독립군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자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사당 주변을 청소하던 한 중년 여성이 눈물을 훔치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오셨나요? 제가 일본인 학자라고 밝히자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내 반가운 기색으로 저를 한쪽 숲길로 이끌었습니다. 일본 학자분이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건 처음 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사실 이 성에는 일반 관광객들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비밀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우라님, 아니 백제 왕자님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매일 올랐다는 바위가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그녀의 안내를 받아 덩굴로 뒤덮인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험한 숲길을 헤치고 나아가자 깎아지른 절벽 위에 툭 튀어나온 거대한 바위가 나타났습니다. 그 바위에 올라선 순간 제 눈앞에는 거짓말처럼 서해 바다까지 이어지는 강줄기와 끝없이 펼쳐진 평야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흐릿한 수평선 너머로 보이지 않는 한반도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바위 표면에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새겨진 글자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여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탁본 전문가이기도 했던 제 눈은 그 글자들의 흔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만요가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한국어의 운율을 가진 백제의 노래, 향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끼 낀 바위의 글자들을 더듬어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해도 산천은 의구하네. 꿈속에서라도 가고 싶은 그리운 금강. 내 뼈는 이곳에 묻혀도 내 혼은 저 바다를 건너가리니. 그것은 시가 아니라 유언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자의 한이 서린 절규였습니다. 저는 그 바위 위에 엎드려 소리내어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일본의 유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만국의 한을 품고 타국에서 살아가야 했던 백제인들의 눈물로 지어진 성소였습니다. 그들이 남긴 27,00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병력의 수가 아니라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의 무게, 그리고 천륜이라 불리는 끊을 수 없는 핏줄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저는 차가운 바위를 어루만지며 맹세했습니다. 이 슬픈 역사를 일본이 승자의 기록으로 지워버리고 왜곡해버린 당신들의 진짜 이야기를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백강구 전투의 진실, 그리고 일본 천황가와 백제의 연결. 고리를 완벽하게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만 하는 마지막 장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일본의 심장, 천년수도 교토. 그곳에 있는 천황들의 무덤 속에 일본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하는 가장 거대한 비밀의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카야마의 산성에서 내려온 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곧장 동쪽으로 차 머리를 돌렸습니다. 목적지는 일본의 천년수도 교토, 그 중에서도 교토의 동쪽 산자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야마시난 바로 663년. 백강구 전투 당시 일본을 통치했던 덴지 천황, 천지 천황의 무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카야마에서 교토로 향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저는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왜 하필 덴지 천황인가? 그는 어머니인 제명 여왕이 백제 구원을 위해 병력을 이끌고 규슈까지 갔다가 급사한 뒤 그 뒤를 이어 즉위식도 미룬 채 상복을 입고 전쟁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는 그를 다이카 개신을 완성하고 일본을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만든 위대한 개혁군주로 칭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목격한 진실의 조각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실은 백제 부흥운동의 실질적인 후원자이자 백제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비운의 군주였다는 것. 그 의혹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간사이 지방의 풍경은 저에게 기묘한 기시감을 주었습니다. 우아하게 휜 기와 지붕의 곡선, 반듯하게 정리된 논밭의 구획, 심지어 차창 너머로 보이는 오래된 사찰의 배치까지. 평소라면 이것이 바로 일본의 고유한 전통미라고 감탄하며 자부심을 느꼈을 그 풍경들이 이제는 이 땅에 이식된 또 하나의 백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300년 전 나라를 잃은 백제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이 낯선 땅에 다시 세운 그들의 고향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것을 우리 것이라고 우기며 살아온 도둑이었던가, 아니면 부모를 잊은 페류나였던가. 교토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저물어 고즈넉한 도시 전체가 보랏빛 어둠과 짙은 안개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천년고도라는 명성에 걸맞게 도시는 아름다웠지만 제 눈에 비친 오늘의 교토는 화려한 관광지가 아니라 거대한 공동묘지처럼 쓸쓸하고 처연해 보였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은 마치 망자들을 위한 등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기온 거리를 지나쳐 인적이 드문 야마시나 구의 깊은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덴지 천황의 무덤인 야마시나노 미사사기는 울창한 대나무 숲에 둘러싸여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압도적인 정막이 저를 감쌌습니다.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곳에서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봉분의 형태를 본 순간 저는 또 한 번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일본 고유의 무덤 양식이라고 알려진 열쇠 구멍 모양의 전방 후원분이 아니었습니다. 각이 진 팔각형 모양의 거대한 봉분.
그것은 제가 대학원 시절 한국 답사 때 공주와 부여에서 보았던 백제 왕실 고유의 무덤 양식이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권력자인 천황이 죽어서 들어가는 영원한 안식처를 일본식이 아닌 백제의 방식대로 만들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서글픈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 거대한 무덤 앞에 서서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 차가운 돌무덤 속에 잠든 인물은 백제가 멸망하던 그날 밤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누구신가? 그때 어둠 속에서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덤을 관리하는 관리소의 작은 쪽문이 열리며 한 노신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정갈한 검은 양복 차림에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넘긴 그는 마치 제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조금의 놀람도 없이 저에게 묵례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를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국내청일본 왕실 담당관청 소속의 고위직을 지냈고 은퇴 후에는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오직 천황릉의 비밀을 연구하고 지키는데 평생을 바쳐온 학계에서는 침묵의 수호자라 불리는 거물이었습니다. 저와는 과거 학회에서 몇 번 마주치며 논쟁을 벌였던 인연이 있었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늦은 시간에 큰 무례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오카야마와 규슈를 보고 나니 이곳을 오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꼭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노신사는 온화하지만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저를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마치 제 영혼의 무게를 가늠하려는 듯한 그 눈빛 앞에서 저는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저를 관리소 안으로 들였습니다. 다다미방 특유의 쑥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나는 방 안에서 그는 저에게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기도 전에 창밖에 댄지 천왕릉을 바라보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백강구 전투. 그리고 기비 지역의 산성을 보고 오신 게로군요. 자네의 눈빛이 많이 달라져 있어. 예전에 그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던 일본 사학자의 눈이 아니야. 진실을 마주한 자의 슬픔과 두려움이 보이는군. 저는 놀라움에 찻잔을 쥔 손을 떨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질문을 토해냈습니다. 선생님, 덴지 천황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왜 그토록 백제에 집착했습니까? 왜 즉위식조차 미루고 어머니의 장례조차 제대로 치르지 않은 채 백제를 구하는데 일본의 국력을 총동원했습니까? 단순히 동맹국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약속이 있었던 겁니까? 제발 저에게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노신사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1000년 넘게 지켜온 비밀의 무게가 실려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봉인된 역사의 문을 열듯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덴지 천황이 즉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는가? 정치개혁도 군사훈련도 아니었네. 바로 시계를 만든 것일세. 누각이라 불리는 물시계 말이야. 일본 교과서에는 그저 671년에 만들어진 일본 최초의 시계라고만 나오지. 그런데 그 기술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나? 백제 1세. 백제의 박사들이 가져온 최첨단 기술이었지. 그런데 왜 하필 시계였을까? 단순히 시간을 알기 위해서? 아니야. 노신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간을 만들고 싶었던 게야. 백제 본국이 당나라에게 짓밟혀 사라진 후 이 일본 땅에 새로운 백제의 시간을 흐르게 하고 싶었던 거지. 백제의 역사가 끊기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야. 그는 일본을 제2의 백제, 아니 부활한 백제로 만들고자 했네. 충격적인 해석이었습니다. 노신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이중으로 잠긴 금고를 열어 낡은 사진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일반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은 수십 년 전 덴지 천황릉 보수공사 당시 극비리에 촬영된 내부 출토품 사진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일본의 천황릉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 발굴이 금지되어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떠돌던 그 사진들을 제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게.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학자의 양심으로 대답해보게. 그가 가리킨 흑백 사진 속에는 흙 묻은 토기 조각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투박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거기에는 아주 선명하게 한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백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일본 천황의 무덤에서, 그것도 일본을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만들었다는 덴지. 천황의 무덤 부장품에서 대백제라는 글자가 나온다니요. 일본이라는 국호가 정해지기 직전 이 땅의 지배자가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어떻게 불렀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증거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나? 그는 죽어서도 백제인으로 남고 싶어 했던 거야. 덴지 천황은 백제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이 일본에 와 있을 때 그를 극진히 대접했네. 단순한 인질이 아니었어. 형제처럼, 아니 어쩌면 자신의 주군처럼 모셨지. 백강구 전투 패배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곳 교토 근처 오미로 수도를 옮기고 망명해온 백제 유민들을 받아들여 관직을 주는 것이었네. 백제왕이라는 성씨를 하사하고 그들을 일본 귀족의 최상위 계층에 편입시켰어. 자네, 일본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중에 그 뿌리가 백제에 닿아있는 가문이 얼마나 되는지 아나? 헤아릴 수도 없어. 우리가 명문가라고 우러러보는 그들의 조상이 사실은 배를 타고 건너온 백제인들이란 말일세. 노신사의 목소리는 점점 열기를 띄어갔습니다. 그의 말은 그동안 제가 대학 강단에서 가르쳤던 일본의 역사를 산산조각 내고 있었습니다. 일본 서기를 편찬할 때 그들은 이 사실을 숨겨야 했네. 왜냐하면 백제는 이미 당나라에게 망한 나라였으니까. 망국의 후예라는 사실은 새로운 나라 일본의 통치 정당성에 도움이 되지 않았지.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비틀었어. 백제가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고, 일본이 백제를 지배했다고 거짓말을 기록했지. 하지만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법이야. 천황가는 끊임없이 궁중 깊은 곳에서 백제의 제사를 지내왔어. 지금의 천황 폐하께서도 2001년에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나. 간무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다라고.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어. 1300년 묵은 고백이자 뼈저린 참회였던 게야. 충격적인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노신사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비치는 덴지 천황의 무덤 앞에서 그는 지팡이로 땅을 가리켰습니다. 이 무덤의 위치를 보게. 정확히 서쪽을 향하고 있어. 교토의 모든 중요한 사찰과 신사들이 남쪽이나 동쪽을 볼 때 오직 이 무덤만이 서쪽을 바라보고 있지. 왜일까? 그곳에 백제가 있기 때문이야. 죽어서 혼이라도 바다를 건너가고 싶었던 거지. 평생을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품으로 말일세. 저는 무덤 앞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663년 8월, 백강구에서 2만 7천 명의 병사가 몰살당하고 백제가 완전히 지도에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곳에 있던 젊은 천황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나라를 잃은 슬픔, 아버지를 잃은 슬픔, 그리고 자신만 살아남아 이 먼 땅에서 가짜 역사를 써내려가야만 했던 그 지독한 고독감.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쩌면 거대한 망명 정부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제의 혼을 담아두기 위해 만든 거대한 그릇. 그것이 고대 일본의 정체였던 것입니다. 선생, 자네가 오카야마에서 본 2만 7천 명의 병사들. 그들은 징집된 게 아니라 자원한 것이라고 했지? 맞아. 그리고 그들을 보낸 뒤 이곳에 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했는지 아나? 노신사는 저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했네. 백제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전장에 나간 아들, 남편, 형제의 무사 귀환을 위해. 교토와 나라 곳곳에 거대한 절을 짓고 불상을 세웠지. 자네가 아는 호류지, 법융사, 도다이지, 동대사. 그 웅장한 사찰들이 단순히 불심으로 지어졌다고 생각하나? 아니야. 그것은 통곡의 기도처였어. 제발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없었다면 당시의 기술력으로 그런 거대한 건축물들을 그렇게 단시간에 그토록 완벽하게 지을 수는 없었네. 일본의 국보라고 자랑하는 그 백제 관음상의 미소. 그 슬픈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겠나? 그것은 만국의 한을 달래는 진혼곡이야. 우리는 그들의 피눈물의 결정체를 보고 예술적이라며 감탄해왔던 거지. 얼마나 잔인하고 무지한 일인가.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평생 일본의 국보들을 보며 일본의 미의식은 대단하다, 섬세하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의 이면에는 멸망해가는 조국을 살리기 위해 손톱이 빠지도록 돌을 나르고 나무를 깎았던 백제 장인들의 절박함과 한이 서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슬픔을 예술이라 부르며 감상해왔던 것입니다.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가봐야 할 곳이 있네. 이곳 교토에서 멀지 않은 시가현의 오미신궁. 덴지 천황을 모신 그곳에 가면 일반인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는 신궁의 최고 책임자만이 열람할 수 있는 비밀 문서가 하나 있어. 내 자네에게 특별히 소개장을 써주지. 가서 확인하게. 백강구 전투 패배 직후 절망에 빠진 덴지 천황이 남긴 마지막 칙서가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을 보면 자네가 궁금해하던 모든 의문이 풀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될 걸세. 노신사가 만년필로 정성스럽게 적어준 소개장을 받아들고 차에 오르는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백강구 전투의 패배, 그리고 백제의 완전한 멸망.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덴지 천황이 남긴 마지막 명령.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 일본인들이 그리고 한국인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1300년을 뛰어넘어 미래를 향해 던지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안개가 자욱하게 낀 교토의 구불구불한 산길을 내려오며 저는 마치 1300년 전의 그날 밤 패전의 소식을 듣고 오열했을 덴지 천황의 영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의 종착지 오미신궁으로 향합니다. 교토의 동쪽 산자락을 넘어 시가현으로 들어서는 길, 제 눈앞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비와호의 검은 물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거대한 호수이자 663년 백강구 전투의 패배 직후 덴지 천황이 급하게 천도했던 오미 왕조의 터전이 있던 곳. 저는 마치 1300년 전 나당 연합군에게 쫓기던 백제 유민이 된 심정으로 그 길을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거센 바람 소리조차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속삭임처럼 들려와 제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은 식은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왜 덴지 천황은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아스카, 나라 땅을 버리고 바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내륙 깊숙한 호숫가로 숨어들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당나라 수군이 언제 일본 본토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가 그를 산속 깊은 곳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오미신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자정이 가까운 깊은 밤이었습니다. 덴지 천황을 제신으로 모시는 이곳은 일본 시계의 발상지답게 입구에서부터 붉은색의 거대한 물시계 모형이 기묘한 위압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백제 박사들이 전해준 기술로 만든 그 시계는 1300년 전 덴지 천황이 그토록 붙잡고 싶어 했던 백제의 시간, 멈춰버린 조국의 심장 박동을 지금도 묵묵히 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신궁을 감싸고 있는 울창한 숲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린 듯 고요했고 그 정막 속에서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신사가 아니라 멸망한 나라의 망명. 정부가 세운 최후의 요새였다는 사실이 피부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신궁 사무소의 육중한 나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곧 궁사 신사의 최고 책임자가 직접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얀색 제복을 입은 그는 교토의 노신사가 써준 소개장을 받아들고는 안경. 너머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참 동안 저를 말없이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동시에 언젠가 올 것이 왔다는 체념, 그리고 드디어 이 비밀을 공유할 사람이 나타났다는 안도감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교토의 그분이 자네에게 이것을 보여주라고 하셨다면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겠지요. 그분은 평생을 입을 다물고 사셨지만 죽기 전에 짐을 내려놓고 싶으셨던 모양입니다. 따라오시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보는 것은 일본 역사학계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이끌고 신궁 깊숙한 곳,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지하보물 수장고로 향했습니다. 수차례의 보안 장치를 거쳐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서늘한 냉기와 함께 수백 년 묵은 종이 냄새,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거대한 공간의 한가운데 마치 신주단지처럼 모셔진 오동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석이나 고사기 같은 공식 역사서에는 실리지 못한
아니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불태워 없애려 했던 덴지 천황의 사적인 기록, 오미 비록의 유일한 필사본입니다. 백강구 전투 패배 직후 나당 연합군의 침공을 두려워하며 밤잠을 설치던 천황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남긴 칙서의 초안이지요. 읽어보시지요. 궁사가 흰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두루마리를 펼치자 세월에 누렇게 바랬지만 여전히 먹물이 선명한 힘있고 떨리는 필체로 적힌 한자들이 제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숨을 죽이고 한 글자 한 글자 해석해 내려가던 저는 어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위험 있는 천황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직 나라를 잃은 군주의 처절한 생존 본능, 그리고 남겨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워야 했던 비극적인 결단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제의 이름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당나라의 칼끝이 바다를 건너 우리를 겨누고 있다. 그들은 백제의 씨를 말리려 들 것이다. 이제 우리는 껍질을 버리고 알맹이를 지켜야 한다. 오늘부터 우리는 백제라는 이름을 역사 속으로 묻는다. 대신 해가 뜨는 곳, 일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잇는다. 내 피와 뼈는 영원히 백제이나 내 자손들이 살아갈 땅은 일본이어야 한다. 기억하라. 이름을 버리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다. 그것은 씨앗을 보존하여 훗날 숲을 이루기 위함이다.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다. 다만 긴 겨울잠에 드는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듯 했습니다. 일본.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세계에 외쳤던 국호. 해가 뜨는 나라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 사실은 백제라는 정체성을 숨기기 위한 위장막이자 가면이었다니요. 덴지 천황은 냉철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나라라는 당대 최강의 거대 제국과 맞서 싸우기에는 국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패전 직후 신라와 당나라가 여세를 몰아 일본 본토까지 쳐들어올 것이라는 공포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서 백제 부흥을 계속 외친다면 일본 열도에 있는 백제 유민들은 몰살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뼈를 깎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백제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워버리고 당나라와 대등한 새로운 제국인 척 천황이라는 칭호를 쓰고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여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침략의 명분을 없애려 했던 것입니다. 즉, 일본이라는 나라는 백제의 유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급조된 거대한 방공호이자 백제의 문명과 혈통을 싣고 미래로 나아가는 노아의 방주였던 것입니다. 충격에 빠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저에게 궁사는 벽면에 걸린 또 다른 고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7세기 후반 백강구 전투 직후에 일본 서부 지역에 건설된 산성들의 배치도였습니다. 오노조, 키노조, 카네다조. 제가 오카야마와 규슈에서 보았던 그 산성들이 지도 위에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시지요, 이 성들의 배치를. 이것은 일본 본토를 지키기 위한 방어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자 이후 규슈의 행정 중심지를 방패막이 삼아 당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경우 시간을 벌고 이곳 오미, 교토 근처로 도망쳐온 백제 왕실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입니다. 그리고 이 성들을 누가 쌓았습니까? 일본인 농부들이 아닙니다. 백제에서 망명해온 기술자들, 억래복류와 사비복부 같은 백제 장군들이 직접 지휘하여 쌓은 것입니다. 그들은 남의 나라를 위해 돌을 나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모시는 왕, 덴지 천황과 백제, 왕족들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제2의 백제를 건설하기 위해 또다시 피땀 흘려 성을 쌓은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일본의 고대 산성들이 한반도의 그것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는지, 왜 일본 고대 지명에 백제의 흔적이 그토록 많이 남아 있는지, 그것은 단순한 문화 교류나 기술 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백제는 한반도에서 멸망했지만 백제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와 이름을 바꾸고 성을 쌓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건국 신화라고 믿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숨겨진 진짜 주어는 아마테라스가 아니라 백제 유민이었던 것입니다. 선생, 하나 더 잔인한 진실을 말씀드리지요. 궁사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덴지 천황이 죽고 나서 일본은 큰 내란에 휩싸입니다. 임신의 난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내란의 승리자이자
덴지 천황의 동생인 텐무. 천황이 역사를 편찬하면서 철저하게 지우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백제와의 연결고리입니다. 당나라와의 국교를 회복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망한 나라, 백제의 후예라는 사실을, 당나라의 적이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숨겨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역사서를 조작했습니다. 백제가 일본에 문물을 바친 것처럼, 일본이 백제를 구하러 간 시혜적인 입장이었던 것처럼, 일본은 원래부터 독자적인 제국이었던 것처럼, 그것은 후손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들의 슬픈 거짓말이었습니다. 궁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300년이 지나면서 결국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후손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어디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었고 급기야는 바다 건너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를 업신여기고 총칼을 앞세워 침략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근대 일본이 한국을 식민 지배했던 그 역사는 기억을 잃어버린 동생이 형의 등에 칼을 꽂고 아들이 어머니의 가슴에 총을 쏜 것이나 다름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저는 수장고의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짐승처럼 통곡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슬픈 모순이자 감당하기 힘든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손을 살리기 위해 조상의 이름을 지워야 했던 덴지 천황의 고뇌. 그리고 그 거짓된 역사를 진실이라 믿고 오히려 한국을 멸시하고 유린했던 우리들의 과오. 우리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해온 것입니까? 제 울음소리가 수장고의 높은 천장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덴지 천황이 남긴 칙서 속의 문장, 이름을 버리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다라는 말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들은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진 절망 속에서도 문명을 보존하고 새로운 터전을 닦았습니다. 진짜 비겁한 것은 그 진실을 알고도 권력을 위해, 자존심을 위해 침묵해온 우리 후손들이었습니다. 궁사는 제가 진정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려준 뒤 조심스럽게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물 상자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아주 작은 손바닥만 한 금동 불상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지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이것은 덴지 천황이 평생 품속에 지니고 다녔다는, 그가 죽는 순간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호신불입니다. 이 불상의 뒷면을 보십시오. 여기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불상을 뒤집어 돋보기로 들여다본 저는 그곳에 새겨진 미세한 글씨를 보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연호도, 중국의 연호도 아니었습니다. 정림. 백제 사비성에 있었던 백제 불교의 중심지이자 백제의 정신적 지주였던 정림사.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탑에 모욕적인 글귀를 새겼던 바로 그 정림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일본의 천황이 죽는 순간까지 품에 안고 있었던 것이 백제 정림사의 불상이었다는 사실. 이것은 그가 단 한순간도 자신이 백제인임을 잊은 적이 없으며 그의 영혼은 화려한 일본의 궁궐이 아닌 불타버린 사비성 정림사탑 아래를 배회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가십시오, 선생. 가서 이 불상이 말하고 있는 진실을 세상에 외치십시오. 더 이상 이 슬픈 역사가 어둠 속에 묻혀있게 하지 마십시오. 일본이 사실은 새로운 백제였다는 것을,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의 절반은 한국인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1300년 전 덴지 천황이 남긴 유지이자 오늘날 우리가 한국에게 갚아야 할 빚입니다. 궁사의 목소리는 마치 고대의 예언자처럼 혹은 덴지 천황의 대변인처럼 엄숙하게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불상을 가슴에 품고 신궁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는 1300년 전 그들이 보았던 것과 똑같은 달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세상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궁 아래로 펼쳐진 반짝이는 일본의 야경.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가 사실은 백제의 후예들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다 건너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당신들은 잊혀진 것이 아니라고. 당신들의 조상은 패배하여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고. 하지만 이야기를 끝맺기 전 저에게는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덴지 천황의 칙서 속에 언급된 씨앗을 보존하여 훗날 숲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문구. 그 씨앗이 단순히 고대 일본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단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긴 진짜 유산, 현대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결정적인 연결고리, 그리고 일본 황실이 1급 기밀로 분류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는 그곳이 도쿄. 황궁 깊은 곳에 존재한다는 소문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백제무령 왕릉에서 출토된 유물과 똑같은 것이 황궁의 비밀 창고에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저는 차를 몰아 동쪽으로 현재의 수도 도쿄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이 긴 여정의 끝, 판도라의 상자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동쪽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위, 시가현에 짙은 어둠이 백미러 속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를 향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오미신궁의 차가운 수장고에서 확인한 덴지 천황의 절규, 씨앗을 보존하여 숲을 이루리라는 그 문장이 바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에 맞춰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그 씨앗은 무엇일까? 덴지 천황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일본이라는 거대한 가면 속에 숨겨둔 마지막 알맹이,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새벽 3시, 마침내 도쿄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지평선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수천만 개의 불빛이 은하수처럼 반짝이는 거대 도시. 저 화려한 번영의 밑바닥에 1300년 전 나라를 잃고 쫓겨온 백제 유민들의 피와 땀, 그리고 그들이 심어놓은 씨앗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과연 이 도시의 몇 %나 될까요? 저 마천루들이 사실은 백제의 유산 위에 세워진 탑이라는 것을 아는 이가 있을까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확인만이 남았습니다. 일본 천황가가 거주하는 고쿄, 황거, 그 깊은 곳.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금단의 구역에 숨겨진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만 이 긴 여정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만나기로 한 인물은 황실 업무를 관장하는 국내청 내에서도 그림자로 통하는 분이었습니다. 공식 직함은 없지만 황실의 제사와 보물 관리를 총괄하며 역대 천황을 가장 가까이서 그림자처럼 보필해온 황실의 산증인이자 원로 중의 원로였습니다. 교토의 노신사가 써준 친필 소개장이 없었다면 감히 만날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존재 자체가 국가기밀인 인물이었습니다. 삼엄한 경비를 뚫고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된 황거의 북쪽문, 키타하네 바시몬을 통과할 때 팽팽한 긴장감으로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듯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황거의 숲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천 년을 이어온 침묵의 무게가 공기마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황거 내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는 숲속의 작은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덩굴에 뒤덮인 평범한 창고처럼 보였지만 그곳은 역대 천황들의 가장 사적인 유품과 결코 대중에게 공개할 수 없는 비밀 문서들을 보관하는 황실 비록 서고였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백발의 노신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 속에는 평생 비밀을 지켜온 자의 고단함과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오셨군요. 교토와 시가현을 거쳐 그 먼 길을 돌아 진실을 마주하러 오셨습니까? 감당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오늘 당신이 보게 될 것은 일본의 역사를 뒤엎을 수도 있는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저는 말없이 그러나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건물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수십 개의 보안장치와 지문인식, 그리고 육중한 이중 철문을 지나 도달한 가장 안쪽의 방.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화려한 금은 보화는 없었습니다. 그저 방 한가운데에 놓인 하얀 테이블 위에 아주 오래되고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핀 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매듭을 풀었습니다. 이것은 1971년 7월 8일 한국의 공주에서 무령왕릉이 기적적으로 발굴되었다는 속보가 전해진 직후 당시 쇼와 천황, 히로히토께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지하석으로 내려와 밤새도록 어루만지며 통곡하셨다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때 천황께서 눈물로 남기신 친필 메모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비단 보자기 속에 잠든 청동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제가 며칠 전 규슈의 시골 신사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형태,
아니 한국의 국립박물관의 국보로 전시된 무령 왕릉 출토 청동신 수경과 쌍둥이처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제작 기법, 표면의 문양, 그리고 뒷면에 새겨진 미세한 명문의 위치까지. 이것은 우연히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장인이 한날 한시에 만든 두 개의 거울을 형과 아우가 혹은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 가졌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는 백제 무령왕의 무덤 속에 1500년을 잠들어 있었고 또 하나는 일본 천황가의 비밀 수장고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1500년의 세월과 현해탄이라는 공간을 뛰어넘어 두 거울이 서로를 부르고 있는 듯한 전율이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메모를 읽는 순간 저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이라 불렸던 쇼와 천황의 필체로 적힌 그 메모에는 제국의 군주가 아닌 고향을 잃은 늙은 노인의 처절한 독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몸에 흐르는 피의 근원을 오늘에서야 다시 확인한다. 공주의 흙 속에서 아버지의 무덤이 열렸으니 이제 조상님의 영혼이 1500년의 어둠을 뚫고 빛을 보셨구나. 백제는 나의 고향, 나의 뿌리, 내 영혼의 안식처. 이 거울을 보며 달래온 사무치는 그리움을 이제는 말할 수 있을까? 언젠가 그곳에 가서 아버지의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술 한 잔 올릴 수 있는 날이 내 생전에 올까? 아, 가고 싶구나. 나의 고향 백제여. 그것은 천황의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를 토하며 부르는 망향가였습니다. 일본이라는 거대한 가면을 쓰고 신으로 추앙받으며 살아왔지만 그 가면 뒤에는 늘 백제를 그리워하는 잃어버린 조국을 향한 짙은 향수와 슬픔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노신사는 눈물을 훔치는 저에게 나지막이 그러나 힘주어 말했습니다. 선생, 기억하십니까? 2001년 아키히토 천황, 당시 금상 천황께서 68세. 생일 기자회견에서 전 세계를 향해 던진 충격적인 발언을. 간무 천황의 생모가 백제 무령왕의 자손이라고 속일본기에 기록되어 있어 한국과의 연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지요. 당시 일본 우익들은 발칵 뒤집어졌고 언론들은 애써 그 발언을 축소 보도하거나 번역을 왜곡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위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거울을 보고 자라온 천황의 평생을 참아온 진실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인이다. 나의 조상은 백제인이다. 나는 당신들의 핏줄이다라고 외치고 싶었던 1300년을 이어온 천황가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덴지 천황이 남긴 칙서 속의 씨앗이 무엇이었는지를. 그것은 바로 천황가 그 자체였습니다. 백제 왕실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그들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 혈통을 천황이라는 신성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어떤 외세의 침략에도 끊어지지 않게 목숨 걸고 지켜왔던 것입니다. 즉 현재의 일본 황실은 단순한 일본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백제 왕실이자 1300년 전 멸망한 백제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신성시하며 숭배해온 천황이 사실은 한국인의 핏줄이라는 이 거대한 아이러니 앞에서 저는 일본인으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 벅찬 감동과 숙연함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타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 핏줄, 한 형제, 한 몸이었습니다. 저는 몽롱한 정신으로 황거를 걸어 나왔습니다. 도쿄의 하늘 위로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가 뜨는 나라. 그 이름조차도 백제 사람들이 동쪽으로 해가 뜨는 곳으로 건너와 세운 나라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태양빛이 제 얼굴을 비추자 마치 1300년 전 백제 유민들이 느꼈던 희망과 절망이 동시에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본의 대학 강단에 서서 그리고 제가 쓰는 모든 글과 영상을 통해 이 불편하고도 위대한 진실을 세상에 외칠 것입니다. 고대 일본은 없다. 오직 바다를 건너온 위대한 백제만이 있을 뿐이다. 일본 국보의 70%가 한반도 도레인의 작품이라는 사실, 일본의 고대 산성들이 백제의 기술로 지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천황가의 핏줄이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이 명백한 진실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일본 우익들의 협박을 받고 학계에서 매장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1300년 전
이름을 버리고서라도 후손을 지키려 했던 덴지 천황의 유지이자 오늘날 우리가 한국이라는 아버지의 나라에 갚아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한민족 여러분, 부디 가슴 깊이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조상들은 나라가 망하는 절망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친 바다를 건너와 맨주먹으로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오늘날 일본이 자랑하는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깃틀은 모두 당신들의 조상이 물려준 위대한 유산입니다. 일본을 미워하되 일본 속에 살아있는 당신들의 역사는 사랑해 주십시오. 우리가 훔쳐간 것은 문화재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역사와 긍지, 그리고 형제라는 이름까지 훔쳐 우리 것으로 포장해 왔습니다. 이제 그 작물을 주인에게 돌려드리려 합니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감히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현해탄 너머 일본 열도에는 1300년 동안이나 고향을 그리워하며 일본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온 2만 7천 명의 백제 유민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잊혀진 동생들입니다. 언젠가 편견과 오해의 장벽이 무너지고 형과 아우가 웃으며 만날 그날을 꿈꾸며 저는 오늘도 이곳 도쿄에서 북서쪽 하늘, 그리운 한국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의 나라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일본의 심장부, 그 깊고 어두운 지하 수장고에서 발견된 거울 하나가 말해주는 진실. 듣는 내내 저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고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300년 전 나라를 잃은 절망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 새로운 역사를 썼던 우리 백제 조상들의 그 강인한 생명력. 그리고 1000년의 세월이 흘러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평생을 그리워하며 남몰래 눈물 흘렸던 그 핏줄의 이끌림. 결국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그들의 뿌리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단순한 우월감을 넘어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저력을 가진 민족인지 다시금 깨닫게 해줍니다. 저희 감동야화는 앞으로도 역사의 먼지 속에 묻혀있던 전 세계 곳곳의 위대한 대한민국의 흔적,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가슴 벅찬 사연들을 끝까지 찾아내어 여러분의 밤을 환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지만 역사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면 이 진실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오늘 느끼신 벅찬 감동이나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은 촛불이 됩니다. 저는 내일도 여러분의 눈시울을 붉히게 할 더 감동적이고 놀라운 사연을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 조상님들의 숨결을 느끼며 편안하고 자부심 넘치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감동야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학자로서의 제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 교과서 142페이지를 펴주십시오. 그리고 그 페이지를 찢어버리십시오. 거기 적힌 정복의 역사는 모두 틀렸습니다. 강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평생을 서양 중심의 전쟁사 연구에 바쳐온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저조차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지난주 대한민국 임진강변의 한 발굴 현장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나 칭기즈칸은 파괴의 제왕이었습니다. 지나간 자리엔 불타는 도시와 노예들만 남았죠. 하지만 1600년 전 동방의 작은 반도 국가에 나타난 19살의 이청년 군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적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대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그는 굶주리는 적의 백성들에게 소금을 먹이기 위해 무려 수천 킬로미터의 원정을 떠났습니다. 칼로 배는 대신 밥으로 품었고 공포 대신 시스템으로 대륙을 경영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떤 DNA를 가졌길래 1600년 전에 이미 현대적 경영과 포용의 리더십을 완성했단 말인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중국이 동북 공정으로 그토록 훔치고 싶어 했고 일본이 역사서에서조차 두려움에 떨며 기록했던 왕 중의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저력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가슴 뜨거운 진짜 역사를 만나기 전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인 감동야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왜곡된 세계사를 바로잡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는 제가 한국 학회에 긴급 호출을 받고 인천공항에 내렸던 그날 새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런던의 유서 깊은 대학에서 30년 넘게 전쟁사와 고대 제국사를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쳐온 알렉스라고 합니다. 제 평생의 연구 주제는 제국의 흥망성쇠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어떻게 지중해를 지배했는지, 몽골 기병이 어떻게 유라시아를 휩쓸었는지, 나폴레옹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제 일과였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동안 한국이라는 나라의 고대사에 대해 지독할 만큼 무지했고 오만했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중국의 거대한 왕조들과 일본의 무사 정권 사이에서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끼어 가까스로 생존해온 작은 반도 국가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었으니까요. 서양 학자들의 주류 시각이 의례 그렇듯 저 역시 동아시아 역사의 주인공은 중국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한국 고고학회의 긴급 초청을 받아 방문한 임진강 유적지에서 저는 제 학자적 양심과 인생관이 송두리째 뒤흔들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시대를 수천 년 앞서간 위대한 문명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연구팀의 차량에 몸을 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현대적인 풍경을 보며 감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고대 유적지라고 해봤자 부러진 칼이나 토기, 조각 몇 점 나오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 연천으로 향할수록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습니다. 그곳은 현재 남북한이 대치하는 접경 지역이자 과거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 패권을 두고 가장 치열하게 피를 흘렸던 격전지였습니다. 임진강변에 도착했을 때 강바람은 매서웠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세워진 호로고루라는 성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은 최전방 군사 요새였군요.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방벽처럼 춥고 배고픈 병사들이 보초를 서던 삭막한 곳이었겠습니다. 하지만 현장 소장이 흙먼지가 묻은 장갑을 벗으며 제게 보여준 발굴 보고서와 유물 실물은 제 예상을 보란듯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유물 상자 안에는 녹슨 칼이나 부러진 화살쪽 대신 눈부시게 정교한 금제, 귀걸이와 화려한 무늬가 새겨진 은제띠고리, 그리고 붉은색 기와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며 소리쳤습니다. 소장님, 뭔가 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곳은 적국인 백제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사지입니다. 언제 적의 기습이 있을지 모르는 최전방 참호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사들이 아닌 왕족이나 최고 위급 귀족들이나 쓸 법한 장신구가 여기서 나옵니까? 게다가 이 붉은 기와는 궁궐이나 사찰에나 쓰는 것 아닙니까? 저의 당황한 질문에 한국인 연구원은 긍지와 자부심이 가득한 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이것이 바로 고구려의 힘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임시 주둔지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귀족들은 가족을 데리고 내려와 이곳에서 무려 200년 넘게 뿌리내리고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집터에는 정교한 온돌, 난방 시스템까지 깔려 있습니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전방 국경지대에서 적의 코앞에서 귀족이 가족과 함께 살며 온돌방에서 지냈다니. 이것은 단 하나의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고구려라는 나라는 백제나 신라 같은 주변국을 단순히 견제하는 수준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었기에 국경조차도 마치 자신의 안방처럼 평화롭게, 아니 오만할 정도로 여유롭게 다스렸다는 증거였습니다. 로마 제국조차 국경지대에서는 늘 게르만족의 침입을 두려워하며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국경의 최전선에서조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귀족들이 연회를 즐길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평화는 구걸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으로 지켜내는 것임을 이 유물들은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힘이 있었기에 1600년 전 그 옛날에 이런 완벽한 지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거대한 힘을 설계한 인물이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이토록 강대한 제국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때 연구원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박물관의 한편, 천장까지 닿을 듯 거대한 비석의 탁본 앞이었습니다. 높이가 6.39m, 무게가 37톤에 달한다는 동양 최대의 비석. 그 주인은 바로 광개토대왕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비문을 한 글자 한 글자 해석해 내려가던 저는 첫 줄에서부터 전율을 느꼈습니다. 국강상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 영토를 넓히고 광개토, 백성을 평안하게 만든 평안, 위대한 왕 호태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보통 서양의 정복 군주들은 자신의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정복왕 윌리엄, 사자심왕 리처드 같은 칭호를 씁니다. 하지만 이 왕은 영토 확장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백성의 평안을 자신의 이름에 새겨 넣었습니다. 저는 문득 18세라는 요즘으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흉년과 기근으로 고통받던 백성을 구하고 무너져가던 나라를 동아시아 최강의 제국으로 만든 한 청년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가 391년 왕위에 올랐을 때 고구려는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 뿔이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유목민족인 거란과 후연이 수시로 국경을 넘어와 백성들을 납치하고 약탈해갔고 남쪽에서는 백제가 호시탐탐 국경을 넘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할아버지인 고국원왕은 백제와의 전쟁터에서 날아온 화살에 맞아 비통하게 전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왕이 전장에서 적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는 것은 국가적 치욕이자 왕권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잇따른 흉년과 가뭄으로 백성들은 서로를 잡아먹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10대의 어린 왕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고 무거운 왕관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왕은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방어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할아버지의 복수를 하겠다며 분노에 차서 남쪽으로 무리한 전쟁을 일으키다 자멸하기 마련입니다. 신하들도 당연히 백제에 대한 복수를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청년 군주가 선택한 첫 번째 전략은 저와 같은 역사학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군사를 이끌고 남쪽이 아닌 북쪽 거란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아주 독특했습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 적의 수도를 치거나 적의 왕을 잡아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인데 그는 엉뚱하게도 지금의 내몽골 자치구에 있는 시라무렌 강 유역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펴놓고 그곳의 위치와 지리적 특성을 확인하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천재다. 아니, 이 사람은 진정으로 백성을 가슴으로 사랑하는 아버지 같은 지도자다. 시라무렌 강, 몽골어로 누런 강이라는 뜻의 그곳은 바로 거대한 소금 산지였습니다. 강 주변의 땅이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을 정도로 소금이 풍부한 곳이었죠.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었습니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 음식을 썩지 않게 보관하고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자원이었으며 곧 국가의 돈이자 권력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월급을 소금으로 받아 셀러리라는 단어가 생긴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당시 고구려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었던 것은 곡식도 부족했지만 잡은 고기나 나무를 저장할 소금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왕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명분이나 자신의 위엄을 세우는 자존심보다 당장 굶어 죽어가는 내 백성의 입에 들어갈 밥과 생존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략적 선택을 넘어선 통치 철학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거침없이 북진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서양의 정복자들은 점령지에 들어가면 약탈하고 불태우고 현지인을 노예로 삼아 자신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알렉산더도 칭기즈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광개토대왕의 군대는 달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거란을 무력으로 짓밟아 씨를 말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풍부한 소금과 가축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 거란에 침입돼 납치되어 짐승처럼 노예로 살고 있던 고구려 백성 1만 명을 구출해 고향으로 데려왔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적의 목을 베어오는 개선행진이 아니었습니다.
내 백성을 배불리 먹일 소금 수레를 앞세우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1만 명의 백성을 뒤따르게 하며 돌아오는 왕의 행렬.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왜 그토록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지, 위기 때마다 뭉치는 그 끈끈한 공동체 의식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왕들이 영토라는 땅덩어리에 집착할 때, 이 젊은 왕은 사람에 집착했습니다. 국가는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무한한 헌신이자 약속이 1600년 전 만주 벌판에서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현대 한국이 왜 그토록 자국민 보호에 열성적이고 IMF 같은 국가적 위기 때마다 온 국민이 장롱 속에 금을 꺼내 나라를 살리겠다고 나서는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핏줄 속에는 굶주린 자신들을 위해 직접 칼을 들고 소금을 구하러 떠났던 위대한 왕 포로로 잡혀간 자신들을 잊지 않고 기어이 찾아와 손을 내밀었던 그 왕의 기억이 DNA처럼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거란 정벌로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며 내실을 다진 왕은 이제 서늘한 눈빛으로 남쪽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할아버지를 죽인 철천지원수, 그리고 한반도의 패권을 두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 백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더 파헤치며 그가 백제를 향해 보여준 전술과 전략을 분석했고 또 한 번 경악하여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현대 군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클라우제비츠나 손자병법조차도 미처 담아내지 못한 시대를 수천 년 앞서간 입체적 기동전의 정수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가 천혜의 요새라 불리던 백제의 관미성을 함락시킬 때 보여준 전술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적의 심리를 꿰뚫고 바다와 강을 동시에 이용하는 그의 지략은 마치 신이 하늘에서 전쟁터를 내려다보며 체스를 두는 것과 같았습니다. 과연 19세의 천재 군주는 어떻게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무너뜨렸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떤 감동적인 드라마를 만들어냈을까요? 자, 이제 시계를 돌려 396년 한반도의 운명을 가른 그 뜨거운 여름으로 가봅시다. 광개토대왕이 마주한 첫 번째 거대한 벽, 바로 백제의 관미성 전투입니다. 당시 동아시아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성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이 빚은 요새 혹은 침략자들에게는 악마의 아가리라고 불렸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현재의 강화도 교동도 혹은 파주 오두산성으로 추정되는 이 성은 사면이 깎아지른 듯한 수직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래로는 서해의 거친 조류와 강물이 만나는 소용돌이가 휘몰아치는 그야말로 인간의 접근 자체를 거부하는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지리적 조건만으로도 공략이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더 큰 문제는 당시 백제라는 나라의 위상이었습니다. 제가 옥스퍼드 도서관에서 고대 문헌을 뒤지며 확인한 바에 따르면 4세기의 백제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반도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요서 지방 산둥반도, 그리고 일본의 규슈를 잇는 거대한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장악한 명실상부한 동양의 페니키아이자 해상 제국이었습니다. 배를 건조하는 기술과 물살을 읽는 수군 전투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죠. 백제의 수군은 바다의 왕자였고 그들의 홈그라운드인 관미성 앞바다는 고구려군에게는 무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면 고구려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들은 전통적으로 드넓은 만주 벌판을 달리는 말의 민족, 즉 기병 중심의 육군 국가였습니다. 대륙을 달리는 말발굽 소리는 천둥과 같았지만 출렁이는 물 위에서의 싸움은 그들에게 낯설고 두렵고 지극히 불리한 영역이었습니다. 서양 전쟁사로 비유하자면 유럽 육군의 최강자인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가 해군의 최강자인 영국 넬슨 제독의 함대를 상대로 바다 한가운데서 정면 승부를 거는 것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상식적인 병법서에 따르면 고구려가 관미성을 함락시킬 유일한 방법은 수년 동안 성 주변을 포위하여 보급로를 끊고 성 안의 병사들이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지루한 고사 작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의 젊은 왕 광개토대왕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가 남쪽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순간 북쪽의 하이에나 같은 거란과 후연이 언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고구려의 빈집을 털러내려올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쪽 전선의 주력군이 발이 묶이는 것은 곧 고구려의 패배이자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절벽 위에는 적이 있고 아래에는 거친 파도가 있으며 뒤에는 시간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보통의 지휘관이라면 여기서 군대를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광개토대왕의 천재성이 역사 속의 섬광처럼 번뜩입니다.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격전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무력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군인 고구려군을 단기간에 수륙 양용이 가능한 전천후 부대로 변모시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군사를 7갈래, 8갈래로 나누어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고도의 기만 전술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현대미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방불케 하는 입체적인 작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 속 백제 수비군이 적이 동쪽 절벽에서 기어오른다. 라고 소리치며 몰려가면 반대편 서쪽 해안에서 고구려의 배들이 나타나 불화살비를 퍼부었습니다. 북쪽 성문이 뚫린다. 라고 비명을 지르며 달려가면 어느새 남쪽의 비밀 통로에서 고구려 특공대가 솟구쳐 올라 성벽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 타격을 넘어선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도대체 적은 몇 명인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백제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장장 20일간 잠시도 쉬지 않고 밤낮 없이 이어진 파상공세. 이것은 단순한 체력전이 아니었습니다. 적의 정신을 밑바닥부터 붕괴시키는 잔혹하고도 정교한 전략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려도 고구려군의 함성으로 착각할 만큼 백제군의 신경은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들을 지켜주던 깎아지른 절벽은 이제 도망칠 곳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그 철옹성 같던 관미성은 외부의 물리적 타격이 아닌 내부의 공포와 고구려군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허무하게, 그러나 처절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해상제국 백제의 심장이자 한강으로 들어가는 전략적 관문이 고구려 기병, 아니 이제는 수륙 양용에 맞는 군대로 거듭난 광개토대왕의 손아귀에 떨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전투 기록을 분석하며 광개토대왕이 단순히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지형과 심리, 그리고 시간의 개념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전략의 마술사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관미성이 함락되자 백제의 수도인 한성, 현재의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일대로 가는 길은 뻥 뚫린 고속도로나 다름없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적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곧장 수도로 진격했습니다. 한강을 가득 메운 고구려의 함선들과 강변을 따라 검은 철갑을 두르고 지축을 울리며 달려오는 개마무사, 중장기병의 행렬. 그 위압감은 마치 저승사자의 군대가 몰려오는 듯 했을 것입니다. 이를 본 백제의 아신왕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한강 위를 덮은 것은 고구려의 깃발이었고 백제의 하늘을 뒤덮은 것은 패배의 먹구름이었습니다. 결국 아신왕은 스스로 성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화려한 왕의 의복 대신 초라한 옷을 입고 진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광개토대왕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치욕스럽지만 생존을 위한 맹세를 바쳤습니다. 저희 백제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태왕의 노객, 신하, 혹은 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아주 냉정한 역사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봅시다. 서양사나 중국사, 아니 인류의 모든 전쟁사에서 정복자가 적국의 왕을 사로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로마의 카이사르는 적장 베르킨게토릭스를 끌고 가 6년 동안 감옥에 가뒀다가 개선식의 구경거리로 삼은 뒤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몽골의 칭기즈칸은 후한을 없애기 위해 적대 부족의 왕족이라면 수레바퀴보다 키가 큰 남자는 모조리 죽여 씨를 말렸습니다. 이것이 고대의 상식이었습니다. 더구나 백제는 고구려에게 어떤 나라입니까? 단순한 경쟁국이 아닙니다. 광개토대왕의 할아버지인 고국원왕을 평양성 전투에서 화살로 쏴 죽인 철천지원수의 나라입니다. 왕이 전장에서 적국의 손에 죽었다는 것은 국가적 치욕이자 씻을 수 없는 원한입니다. 지금 그 원수의 손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목을 베어 할아버지의 영전에 제물로 바치고 백제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영원히 지워버려 고구려의 일개 지방으로 복속시키는 것이 정복자의 권리이자 효의 완성이었을 겁니다. 고구려의 장군들도 모두 왕의 처형 명령만을 기다리며 칼자루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 기록을 읽으며 당연히 다음 장면은 피바람이 부는 참수형이거나 최소한 백제 왕실의 몰살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전율과 함께 멍하니 책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서구적 상식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광개토대왕은 아신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를 폐위시키지도 감옥에 가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진흙탕에 엎드려 떨고 있는 아신왕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대의 지난 잘못을 용서하노라. 앞으로는 형제로서 의리를 지키고 그대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도록 하라. 그리고는 백제의 고위 관료와 왕족 몇 명만을 약속의 증표 볼모로 데리고 개선가 한 곡조를 울리며 너무나도 쿨하게, 아니 허무할 정도로 담백하게 군대를 돌려 고구려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다 잡은 적을, 그것도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살려준 것일까요? 저는 이 대목이 도저히 군사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비심이나 개인적인 동정심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보통 사람의 그릇을 아득히 뛰어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랜 연구와 사색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단순히 땅을 넓히는 정복군주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경영하고 질서를 만드는 건축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백제의 왕을 죽이고 나라를 멸망시킨다면 백제의 유민들은 나라를 잃은 슬픔과 분노로 끝까지 저항할 것이고 고구려는 그 반란을 진압하느라 막대한 국력을 낭비하게 될 것임을요. 그렇게 되면 북쪽의 거대한 적들을 막아낼 힘이 분산됩니다. 하지만 왕을 살려주고 관용을 베푼다면 백제는 고구려의 압도적인 무력에 공포를 느낌과 동시에 그보다 더 큰 덕망에 감복하여 스스로 고구려가 만든 국제 질서, 즉 고구려 천하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백제를 타도해야 할 남이 아닌 고구려와 뿌리를 같이 하는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형제 국가로 인식했습니다. 즉, 그의 목표는 선멸이 아니라 통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글로벌 기업 M&A, 인수합병으로 치자면 적대적 인수를 통해 회사를 갈기갈기 찢어 공중분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로 편입시켜 독자적인 경영권을 인정해주면서 전체 그룹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고도의 경영 전략을 1600년 전에 구사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력이 아니라 매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오늘날 조셉 나이 교수가 말한 소프트 파워의 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원한조차 덮고 국가의 이익을 선택할 줄 아는 거대한 그릇이었습니다. 그의 칼끝은 적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항상 평화와 공존, 그리고 더 큰 미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반도 중부 이남의 많은 소국들과 백성들은 고구려를 두려운 침략자가 아닌 자신들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든든한 큰 형님 같은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는 것, 약자를 짓밟지 않고 일으켜 세원의 편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강대국의 품격임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패권국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리더십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는 그 왕이 죽으면 깨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얻는 평화는 천년을 갑니다. 광개토대왕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위대한 정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남쪽 전선을 평정하고 돌아오는 길, 왕의 발걸음은 가벼웠을까요? 아닙니다. 말 위에 앉은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하고 어두웠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북쪽 하늘, 요동의 먼 지평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쪽을 이토록 신속하고 관대하게 안정시킨 진짜 이유, 그것은 바로 고구려의 영혼을 짓밟았던 진짜적 북방의 최강자 후연, 선비족과의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백제와의 전쟁은 몸풀기에 불과했습니다.